안녕하세요. 임차정입니다. 오늘 공동체 윤리, 봉사 서비스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아마 당황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 공지를 드렸을 때만 해도 우리 웹엑스에서 만나는 거다 이 얘기를 거의 몇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우선 이유는 제가 공지사항에 적어놓긴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좀 웹엑스가 좀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수업을 하려고 켰을 때 웹엑스가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고, 원래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봤기 때문에 전에 공지했었던 대로 이제 출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험이 어땠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려고 했었죠. 한 30분 정도 뭐 영상도 보면서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랑 상관없이 아니 아침에 어쨌든 간에 그 실시간 강의가 안 되면 완전히 뭐 다 망쳐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좀 생각을 한 끝에 영상을 다시 찍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수업을 하려고 했었던 방식은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얘기 이래저래 나누면서 수업을 하고 한 30분짜리 수업을 좀 찍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듣게 하려고 이렇게 두 개 원래 콜라보로 원래 준비를 좀 했었죠. 그래서 영상 자체가 좀 짧은 거를 찍었었는데 수업이 이렇게 되면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원래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 클래스에 3일 올려놓잖아요. 3일 안에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 출결의 원래는 정석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공지를 올려놓긴 했는데, 이 공지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오늘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28일 수요일, 그쵸? 기준부터 이게 수업이 열리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제가 27일 화요일 날 올렸단 말이에요. 공지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때 바로 그 공지사항이 안 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저한테는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혹시나 확인을 못 하셨을까봐 문자도 보냈는데 문자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믿기가 어려워가지고 쪽지를 또 보냈죠. 2중 3점으로 보냈어요.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공지를 하고 뭐 이래도 중간중간에 뭐 수업은 들으셨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질문을 재차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공지를 제가 막 이래저래 하여튼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으시길 좀 바라겠고 이 클래스에서는 이제 3일 갈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59분까지죠. 저장이 되기 전까지 오픈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5일까지 댓글을 다신 분들을 다 출석으로 인정할 테니까 그 부분은 차질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했었던 수업 방식이니까 별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출결 사항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업 시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여러분들 수업을 다 들으셨다라고 했지만 내용은 안 들으셨나 봐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수업을 계속 성실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저 교수가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모르신다는 분들이 자꾸 있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결 관련해서는 제가 기말고사 전까지 출결 점수를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2중 3중으로 계속 확인할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옛날에 뼈아픈 기억이 한번 있어요. 출결을 매번 다 했거든요. 다 하고 나서 이제 성적을 별도로 체크 안 했죠. 다 이제 뭐 체크를 뭐 플랫폼상에서 체크를 다 했는데 나중에 그거 다 날라가가지고 기말고사 때 다시 출결 체크하느라고 하여튼 제가 진단을 뺀 적이 있어가지고 출결이 되지 않는 거 중간중간 제가 체크하면 다시 하긴 하겠지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말고사 때는 출석에 대한 점수를 픽스하지 않고 그때 가서 마지막 수업 때 일일이 이름 뭐 다 부르고 그리고 제가 파악하는 출결 점수랑 여러분들이 파악한 출결 점수가 맞는지 뭐 메일을 보내든 쪽지를 보내든 어떻게 해서 하든 그렇게 출결 확인할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제가 또 인트로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메일이나
쪽지가 오겠죠? 네, 그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분들이 혼내주시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출결은 그런 부분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수업을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절하게 뭐 봉사한다 뭐 이런 의미에 관련돼서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수업은 평소보다 좀 짧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도 보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원래는 다 설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수업 전날 이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지금 새벽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수업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직업윤리 6번째 공동체 윤리에 관련된 수업입니다. 서비스, 뭐 봉사를 이제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 사례를 우리가 봉사 서비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비스 사례를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전에도 약간 애매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영상 안에서도 영상을 재생을 하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뭐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몰라서 출처를 밑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저 교수가 말하는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전혀 들리지 않는다, 직접 들어가서 봐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채널이니까 이 아래 채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스타벅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스타벅스의 뭐 전체적인 것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스타벅스는 아마 아시겠지만 내가 커피를 죽어도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 빼고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이고, 또 안 가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쵸, 그 부분도 또 얘기를 좀 하면, 우선 마크를 보면 정확하게 마크가 어떤 내용이라고 되어져 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런 대략의 엠블럼만 봐도 스타벅스라는 걸 아는 게 지금 사실 우리죠. 우리는 그냥 멀리서 보면 스타벅스라고 생각을 그냥 하게 되는 아주 즉각적인 이미지로 돼서, 사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 매장을 보유한 커피 브랜드 기업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벅스가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그쵸? 하워드 슐츠가 사실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샌프란시스코 대학 동창이었던 제리 볼드윈, 고든 보커, 지브 시글 이런 사람들이 71년도, 그러니까 1971년도 미국 시애틀의 마이크 플레스 마켓에 스타벅스 커피, 그쵸? 티 앤 스파이스, 원래는 풀네임이 그래요. 스타벅스 커피, 티 앤 스파이스를 열고 이제 원두, 차, 향신료 이런 걸 판매하면서 시작된 이제 기업이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벅스가 어떻게 하워드 슐츠를 만났고 하워드 슐츠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스타벅스가 성공하게 됐는지 짧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짧게 잘 나와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볼게요. 미국 상장 기업 중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주가가 급등한 회사이자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자리 잡은 스타벅스. 이번 시간에는 스타벅스의 창립자이자 커피의 대중화를 선도한 하워드 슐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네, 하워드 하워드 슐츠. 슐츠는 사실 스타벅스를 창립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타벅스를 발굴해서 스타벅스만의 커피 문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스타벅스를 만난 걸까요? 대학 졸업 후 슐츠는 커피 메이커 등의 가정용품을 만드는 헤만 플라스크라는 회사에 입사,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애틀의 작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대량의 커피 머신을 주문받게 됩니다. 당시엔 흔치 않은 일이라 어느 회사인가 확인해보니 그곳이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3명의 커피 전문가가 힘을 합쳐 창업한 스타벅스는 누구나 쉽게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들의 가치관에 공감해 달던 회사를 나와 스타벅스에 합류합니다. 그쵸, 조인. 스타벅스의 영업이사로 매장을 도맡아갑니다. 그러던 중 휴식을 위해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라스나 에스프레소 등 커피 음료를 매장에서 바로 구매하고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그래서 슐츠는 매장을 거래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장소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 끝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한 그는 커피 음료를 직접 판매하는 카페로 키우자고 스타벅스 멤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유럽에서 본 것처럼 공간과 경험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
하지만 창립 멤버들은 커피 음료를 파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며 결국 스타벅스를 떠난 그는 독자적으로 CF에게 커피 음료를 제공하는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합니다. 비록 스타벅스 창업자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로부터 투자금과 원료를 공급받아 꿈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타벅스 창립 멤버들은 그들의 스승이었던 알프레드 코피가 물려준 피치 커피에 전념하기 위해 스타벅스를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침 커피 프랜차이즈가 잘 되고 있던 슐츠는 380만 달러의 스타벅스를 인수했고 1987년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스타벅스라는 프랜차이즈가 여가의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출신의 기업가인 라이프 메세일이 연구한 스타벅스 매장을 모두가 편하고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스타벅스는 마구잡이로 확장하던 다른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전 매장을 직연적으로 운영하며 커피의 맛과 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슐츠는 직원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991년 파트타임 직원을 포함한 스타벅스의 모든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스타벅스는 좋은 서비스에 대한 공식과 직원에 대한 복지를 꾸준히 늘려가며 현재 전 세계 3만여 개의 매장을 둔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잘 보셨죠? 아까 말씀 이제 드렸듯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하워드 슐츠가 설립한 기업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리 골드윙, 고든 모커, 지브 시글 이렇게 셋이서 어떻게 보면 정통 말 그대로 이제 차를 그 커피 자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는 뭐 원두를 사실 판다 이런 케이스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워드 슐츠는 될 만한 사람이었는지 처음에 그쵸 해마플라스트에서 이제 해마전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커피 메이커 제조 회사에서 일했다가 어쨌든 거기서 뭐 이래저래 나와서 스타벅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마케팅 디렉터로 그쵸 마케팅 디렉터로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하워드 슐츠가 원해서 들어갔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설득 끝에 들어가게 됐다 얘기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워드 슐츠가 이제 밀라노를 가게 되면서 완전 생각이 바뀌게 되고 커피 자체를 그냥 먹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런 광고로 만들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이 해보자 이랬는데 제리 골드윙이 거절했죠. 왜냐면은 에스프레소 커피를 판매한다는 거 자체는 레스토랑 사업이지 내가 원두를 팔고 있는데 이런 사업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설득을 하다가 여기 이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 스타벅스를 떠나게 됐고 그쵸? 그래서 이제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는 일 지원을 해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감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신문 중에 일 지원할래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커피 전문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커피 전문점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한테 이제 그 슐츠한테 그 기존에 안 팔겠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스타벅스를 팔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외부 인물도 영입하게 되고, 그쵸? 뭐 90년도에는 주문 판매도 시작하게 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다 유통망이 확장되게 됐던 이제 계기가 됐고 92년도에 이제 상장이 아마 92년도 맞을 거예요. 92년도에 이제 커피 회사 최초로 상장이 되면서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커피 전문 브랜드로 성장하게 됐죠. 그래서 96년도였을 거예요. 96년도에 그 북미 지역을 떠나서 처음으로 도쿄에다가 매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에 진출을 하게 됐고 2000년도에 이제 하워드 슐츠는 이제 회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글로벌 전략 쪽을 하게 되면서 재무를 원래 맡았었던 오린 스미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CEO가 되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도 이제 아주 계속 성장해오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탈리아가 그 스타벅스 지금 현재 스타벅스의 영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또 또레 파지오네라고 하는 곳을 또 인수를 해가지고 뭐 패스트푸드, 뭐 국립공원, 뭐 마트 뭐 이런 쪽으로 유통 경로를 뭐 확보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실 오린 스미스가 오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짐 도널드
네, 오게 돼서 사실 뭐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도 있고 그 역사에 비해서도 굉장히 빽빽하게 그쵸? 전략을 세웠었고 잘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 제가 서비스를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뭐 전략 부분에서도 얘기하기가 좋고 뭐 서비스에 관련해서도 얘기하기 좋고 기업 문화로 얘기하기도 좋고 그쵸? 뭐 여러 가지로 또 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벅스도 사실 뭐 지금 현재도 역시 뭐 스타벅스 잘 나가긴 하는데 가끔씩 보다 보면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보는데 100% 그런 건 아니고 스타벅스 옆에 맥도날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스타벅스 옆에 맥도날드가 있는 거. 한때는 맥도날드 커피 때문에 스타벅스가 위기를 맡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래는 직접 만나게 되면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많은 지역에 스타벅스 옆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물론 당연히 수업을 잘 들으시겠지만 이게 온라인 녹화 수업의 또 특성상 집중을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집중을 안 하셨다라고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확인하려고 메일이나 쪽지가 오면서 수업을 좀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의 그 학습 능력을 어떻게 보면은 탄탄하게 하고자 중간에 이렇게 미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셨고 제가 설명한 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스타벅스 매장 옆에는 혹은 그 근처에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를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은 1월까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봉사 관련돼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봉사라고 하면 좀 단어가 뭐지? 막 이렇게 봉사활동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서비스라는 걸 가로에다가 좀 넣어놓긴 했어요. 우선 봉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전적에서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뭐 나라, 그렇죠? 사회,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어쨌든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만 돌보지 않고 뭔가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거를 보통 봉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업을 가진 직업윤리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진 직업인에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보다는 여기 지금 보죠. 표시를 좀 하면서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은 당연히 이제 회사가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아까 잠깐 영상에서 나왔었지만 뭐 이제 고객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있는 내부 고객인 그래서 직원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타벅스 사례에서 아까 나왔었는데 내부 고객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봉사나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내가 내부적으로 뭐 굉장히 목적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참 가족 같은 기업이고 너무너무 좋은데 아무도 그 기업을 찾아주질 않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고객한테 신뢰받고 고객한테 뭐 사랑받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발전하고 당연히 이제 고객한테 외면당하는 회사는 없어지겠죠. 뭐 지금 유튜브를 우리가 좀 만나보고 있는데 유튜브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사람 구독자가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럼 그 사람은 유튜브를 계속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기분이 좋으니까 유튜브에서 내용도 좋을 거고 그쵸? 그리고 돈을 벌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부적으로 역량도 좋고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한 유튜브를 하는 거야. 내용도 그렇고 사회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말로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고객이. 물론 이런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 수업이 싫어도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들어가지고 점수가 나와서 졸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들어야 될 이유가 있지만
뭐 이렇게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찾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지만 접게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별로여서도 아니고 내실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고객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비스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고객이 만족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봉사라는 단어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업이 고객에게 사랑받기 위한 방법, 봉사,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하는 게 뭔지, 어떤 걸 원하는지, 품질 수준은 뭔지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제공하고, 내가 이걸 제공하기 위해서 온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 소리를 경청하고 그 다음에 요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는 기업의 활동의 시작이자 끝이죠. 왜냐하면 고객이 없어서는 어쨌든 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죠. 찾아줘야만 살아남죠. 고객이 돈을 써야 되죠. 서비스를 소비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어쨌든 나는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듣지 않아도 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고객이 생각하는 게 틀려. 이러면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게 되는 거, 좋은 거, 원하는 거 파악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쵸, 좋은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바탕이 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발점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되게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쳐요. 그렇죠? 그래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뒤따르지 않으면 고객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실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뭐 제가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서 이걸로 뭐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죠. 이거는 학교에 기속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튜브로서 뭔가 그 이윤 창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콘텐츠가 진짜 좋아. 내가 진짜 많이 배웠어.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이 우수한 상품이죠. 그 사람이, 그 유튜버가. 그런데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 배출을 못해. 아웃풋이 없는 거야. 설명을 잘 못해. 그 사람이 똑똑한 거 알겠고 다 좋고 뭐 다 알겠는데 내가 우선 그걸 보려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 내가 지금 4시간 아껴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선택을 했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서비스인 거죠. 서비스가 별로인 거예요. 상품이 좋은데 서비스가 별로야. 그럼 고객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즘처럼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해진 최근의 고객 만족의 성패는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너무 많아요. 뭐든 많아. 뭐든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 제공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찾아주고 찾아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의 이제 7가지 의미를 이제 간단하게 좀 써놨는데, 어쨌든 서비스, S를 처음 해보죠. S는 스마일이랑 스피드래요. 서비스는 미소와 함께 신속하게 하는 거. 그쵸? 미소. 그러니까 내가 뭐 예쁘고 뭐 멋진 연예인들이야. 뭐 안 웃고 어쩌고 해도, 그쵸? 봐주죠. 그 사람의 캐릭터니까. 근데 어쨌든 나는 연예인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연기로서 뭔가 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객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미소랑 빨리 해줘야 되죠. 또 한국 사람 또 빠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빠르고 참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S는 스마일하고 스피드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고, 두 번째 E는 이모션이죠. 그래서 서비스도 있는데 뭔가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자기가 쓴 책을, 어떤 작가가 책을 쓴 거를 유튜브에서 뭔가 이렇게 재판매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재판매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책도 쓰지만 그 자기가 쓴 책의 수익을 조금 더 창출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개념으로 뭔가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읽어주는 형식을 뭐 쓴다던가 아니면 뭐 히스토리를 해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해. 그랬을 경우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책을 몰랐어. 근데 우연히 내가 뭐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작가가 자기 책을 뭐 소개하거나 읽어주는 걸 본 거야. 근데 그걸 딱 그 서비스, 어떻게 보면 서비스인 거죠. 책이 원래 메인인데 유튜브까지는 안 찍어도 되는데 그 유튜브 찍어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일반 사람이 딱 보다가 완전 감동 빡 먹은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인에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메인 수익 창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거는 뭔가 좀 울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모션이고, 그다음 리스펙이죠. R. 서비스는 고객을 존중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뭐 존중한다는 게 상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상하 개념은 아니고, 이 상하 개념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가끔씩 갑질하는 뭐 그런 사람들, 옛날에 뭐 TV에 좀 몇 번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뭐 많진 않아요. 분이라고 하기도 좀 사실 부족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진짜 이 고객을 존중한다라는 부분을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상하관계 개념, 내가 돈 쓰니까 넌 나한테 뭐 꿇어 이런 거,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존중한다 라고 하는 거, 내가 그 사람한테 존댓말만 하고 고개만 숙인다고 해서 그 사람 존중하는 거 아니죠. 아마 속으로 자기가 다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나보다 가끔씩 어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반말하고 내가 이 사람 편하게 대해도 이 사람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마음적으로 존중하고, 이런 경험 한두 번씩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이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존댓말 쓰고 내가 이 사람한테 고개 숙여서 인사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감정 없거나 속으로는 무시하고, 그렇지만 행동은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런 경험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없다라고 하면 주변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마음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아래에 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물건과 서비스를 향유해주는 그 고객을 향한 어떻게 보면 리스펙인 거죠. 뭐 땡큐, 베리 마치, 약간 이런 발음 좋죠. 땡큐 베리 마치를 어쨌든 그렇게 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용하는 당신에 대한 리스펙, 정말 땡큐의 의미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 같은 경우는 밸류죠.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 고객한테 가치를 또 제공하는 겁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내가 지불한 금액보다 조금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만족하는 그런 개념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개념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서비스는 고객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지 않기 위해 서비스를 하진 않죠. 내가 개판 치려고, 우리 회사 이미지 망치려고 내가 이 행동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 해주는 거고, C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하는 거죠. 예의 갖추고 정중하게 해야 되죠. 옛날에 도시바에서 도시바라는 브랜드, 일본 브랜드죠. 일본 브랜드에서 한 번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일본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불친절하게 고객한테 대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럼 그게 당신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진짜 한가하다고 생각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대한 거야 고객한테.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C는 예의를 갖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서비스는 고객에게 탁월하게 제공되어져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설런스, 그쵸? 엑설런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탁월하게 제공된다.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 다 갖다 붙였다. 네, 다 갖다 발음이 안 돼요. 다 갖다 붙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 것이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접점 서비스를 볼 겁니다. 고객 접점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결정적 순간이거나 이제 진실의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용어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리처드 노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선은 리처드 노먼하고 별개로 도입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SAS라고 해서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 시스템 항공사라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장 안 칼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 시스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MOT가 나올 때마다 사실 매번 나오는 곳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고객 접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고객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사이에 15초 동안 아주 짧은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고객 접점 서비스라고 하고, 이게 되게 짧기 때문에 이 순간은 진실의 순간, 이게 MOT라고 나오죠. 진실의 순간 또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짧지만 이 15초 동안에
그쵸? 어떻게 보면 고객 접점에 있는 정말 최일선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죠. 그 사람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우리 회사,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선택한 게 네가 한 선택 중에 제일 좋은 선택이다. 이런 거를 고객한테 입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첫인상, 말 그대로 첫인상을 딱 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한 선택이 아주 대단한 선택이었고 다른 선택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15초 안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업에서 경영의 모든 요소들을 볼 때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MOT에 따르면 어쨌든 다 만들어진 상품과 여러 가지 회사의 뭐 네임밸류 다 업고 뒤에 업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등 뒤에 업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 업은 내가 고객의 진짜 최일선에서 그 고객을 만나보잖아요. 근데 그 고객을 만났을 때 이미 검증된 상품을 가지고 나가지만 상품이 아무리 완벽해도 MOT 때 뭔가 이렇게 인상을 빡 주지 않으면 진짜 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마케터들, 수많은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상품이 당연히 완벽해야 되죠. 완벽해야 되지만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품 자체가 완벽해도 이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서 어쨌든 상품이 계속 리뉴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요소를 포함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물론 완벽해야 되지만 상품의 질이 약간 떨어져도 약간 별로야. 그렇더라도 이 MOT 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행방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객 접점 서비스는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업 조직의 한 측면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그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상을 뭔가 딱 얻을 수 있는 딱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야 뭐 전문 용어로 뭐 전문 뭘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어떤 기술을 뭐 발전된 걸 알았어. 근데 그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 그랬을 때 기술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술 자체를 향유하거나 사용하지는 못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되게 막 발전했대. 그리고 뭐 LBS 기반, 뭐 위치 기반 서비스에 관련돼서 어떤 플랫폼이 뭔가 만들어졌대. 다 알겠어. 그럼 사람들이 뭐 말해, 뭐 IT도 되게 막 발전했고, 우리나라 뭐 진짜 P2P 서비스도 많이 되고, 온디맨드 서비스에 어떠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사람들이 그 산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기술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전문가만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상품 사듯이 이렇게 뭔가 내가 지불한 것만큼 내가 눈에 빡 보이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향유할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콜라보가 된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뭐 아이템을 향유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IT 기술 자체를 내가 경험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은 IT 기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융복합돼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어떤 상품을 산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살 경우에는 나는 내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렇죠? 이 상품이 좋긴 하지만 이 상품이 좋은 건 왜 그런 거예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인 거야. 간접적으로 이걸 향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실 뭐 경영의 아주 모든 많은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그 상품 자체가 굉장히 완벽하고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완벽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직접 만났을 때 서비스를 하는 그 사람이 15초 안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피력하냐에 따라서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 접점 서비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뭔가 순발력 있게 제공될 수 있는 뭐 전달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접점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말할 때 한두 개가 사실 아니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곱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고객이 여러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한 명한테 만약에 0점의 서비스를 느꼈어. 곱셈이 뭐예요? 덧셈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1 더하기 2가 3이잖아요. 근데 3 더하기 0을 해도 3이죠. 근데 여기서 고객 접점 서비스는 뭐가 있냐면 곱셈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2야. 그리고 이 사람도 2야. 그럼 두 개 곱하면 4잖아요. 그쵸? 이거는 좀 더하기랑 비슷하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2고 어떤 사람은 3이에요. 근데 만약에 덧셈이면 5점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2 더하기 3을 2에다가 3을 곱하면 2, 3, 6이잖아요. 그쵸? 곱셈이니까 좀 뭔가 이득인 거죠. 숫자가 커질수록 더 좋겠죠. 근데 8번, 9번 해가지고 곱셈하니까 막 진짜 배수, 3배수, 4배수로 막 늘어나다가 갑자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 중에 0점짜리 하나 만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00점이고 만점이고 다 필요 없어. 곱하기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 접점 서비스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곱셈 법칙으로 알 수 있어요. 덧셈 법칙이 아닌 거예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진짜 내가 만약에 백화점을 갔어. 쇼핑이 진짜 만족스러웠어. 너무 완벽해. 아, 여기 괜찮은데 가격도 괜찮고 사람들 서비스도 괜찮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랬는데 내가 셔틀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가 뭐 이제 왔는데 버스 기사가 진짜 불친절해. 그리고 막 용모라든가 유니폼도 막 불량하고 냄새도 나. 그러면 내가 거기서 갑자기 0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인식이 좋았던 백화점 인식 좋았고 이랬던 게 그냥 한 번에 깎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0점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업이 잘 되려고 한다면 어느 한 파트만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경영하고 비슷한 건데 제가 경영에 많은 파트가 있는데 어느 하나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게 곱셈 법칙 때문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고객 그 접점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도 진짜 뭐 기업 입장에서 물론 기업의 그 특징이라든가 문화나 뭐 어떻게 보면 기업가의 뭐 특징에 따라서 어떤 한 파트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뭐 이제 경영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고객 접점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매번 뭐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상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맞아 결국엔 어느 한 파트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0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그 고객 접점에서는 그 인상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잘 가지 않지만 마트, 대형마트. 저는 이제 대형마트 중에 선호하는 마트가 있어요. 이제 어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형마트 중에 왜 선호하냐면 그 마트를 가면 우선 기분이 좋아. 마트를 가면은 그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도 좋은 거야. 그 분위기를 어디서부터 보냐면 분위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작용이 되겠지만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대내외적인 모든 환경을 다 분석해가지고 입점을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외부 요건은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쵸? 마트를 우선 뭐 대기업에서 끼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선상 이상의 위치와 선상 이상의 뭐 서비스와 여러 가지 환경을 하겠지만 제가 어떤 이제 큰 마트가 3개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외국에서 온 마트 말고 이제 큰 마트가 3개 있는데 그 마트는 우선은 주차장에 진입할 때부터 이제 기분이 좋아요. 몇 군데 가보니까 거의 다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뭔가 담당자가 유익 있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차로 내려가면서부터도 기분이 좋고 그 주차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하고 나서 나왔을 때 그 길에 대한 동선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디를 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 들어가가지고 그 매대부터 시작해서 그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그 폭부터 그리고 이렇게 안내되어져 있는 표지판에 맞춰서 이제 걸어가가지고 뭔가 상품을 이제 고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소비자를 생각한 형태로 되어 있다. 실제로 이제 그 마트가 대형마트 중에서 매출이 1위죠. 물론 이제 그 마트가 없고 다른 마트만 있는 곳에는 다른 마트가 이제 1위를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평균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서 정말 고객이 별거 아닌 거 어떻게 보면 상품만 좋으면 선택하겠지 하겠지만 고객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온몸으로 느껴. 내 돈 나가니까 털끝으로 느껴지는 감각까지도 내가 그곳을 왜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만약에 고객 접점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 반짝은 어떻게 잘 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을 고객 접점 서비스로 알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비스의 이제 의미 중에 한 가지를 골라가지고 이제 작성을 좀 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클래스에다 올리시면 됩니다. 이클래스에.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랑 이클래스에 하나씩 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를 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지금 뭐 요즘에 나 안 나가서 뭐 산 적도 없고 뭐 어쩐 적도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집안에서도 뭐 많은 걸 할 수 있죠. 뭐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뭐 하나 인터넷으로 뭐 결제했을 수도 있고, 전화로 뭔가 뭐 서비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몰라서 제가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받았었던 것 중에 최고의 서비스를 내가 예로 들어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모션 이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미용실을 좀 잘 안 가요. 미용실을.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미용실 가시죠. 머리를 좀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니까 미용실 가시는데, 저는 머리도 사실 길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머리를 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안 한다는 게 뭐 파마를 한다거나 뭐 머리 스타일 바꾼다거나 이러진 않고, 저는 보통 머리를 그냥 묶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하게 길면 그냥 하나를 묶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미용실을 좀 잘 안 가서 진짜 텀 길 때는 2년 정도도 되고 2년 정도 되고, 그리고 진짜 자주 우선 자주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제 가요, 미용실을. 가고, 미용실 가서 뭐 파마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염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갈 일이 많이 없죠. 근데 제가 미용실을 1년 2, 3개월 만에 갔어요. 오랜만에 갔는데, 가자마자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고객 관리를 위해서 뭐 데이터를 당연히 입력을 해놨겠지만, 들어가자마자부터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면서, 제가 이제 이름을 이제 얘기하자마자 그 이름을 하니까 이제 그 이름만 적어놓은 게 아닌 거예요. 이름 적고 그 밑에 뭐 어떤 시술을 했다 이런 것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제가 그날 먹었던 음료수, 그쵸? 제가 그날 뭐 얘기했었던 것까지도 간략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분이 저한테 머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그런 토픽들이 1년 동안 저만 왔다 간 게 아닐 텐데 기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그분이 제 이름을 딱 보고 나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던 게, 어떤 시술을 했다 이것만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그때 이 고객이 어떤 얘기를 했고 이 고객은 어떤 스타일 이런 거 다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할 때도 딱 뭘 갖다 주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1년 전에 저도 기억하지 못했었던 것 중에, 원래는 커피를 겨울이었는데, 맞아요.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이제 음료를 뭐 드시겠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저는 그냥 혹시 얼음이 있냐, 저는 좀 차가운 음료를 좀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냐라고 하면서 자기 얼음 있다고 하면서 아이스 커피를 타다 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했고 먹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음료를 드릴까요? 이러셔가지고 네, 뭐 하나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기억이 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죠. 거기 적어놨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아이스 커피 드렸었는데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싱거워서 바꿔드릴까요? 했더니 그냥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호호호 이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 너무 놀랬어요. 사실 적어놓고 안 적어놓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막 얘기를 하시니까, 원래는 A, B, C 단계가 있으면 A가 제일 비싸다고 쳐요. 그럼 그냥 C 단계 하려고 그랬는데 B 단계까지 금액을 쓰게 되는 거예요. 고객 감동. 전 감동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1년, 2년 만에 오는데 뭐 그거 뭐 3, 4만 원 더 쓴다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제 입장에. 막 갑자기 후회져, 사람이. 그 커피 그 하나 기억한 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고객 감동인 거죠.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한 10만 원이면 할 머리를 한 15만 원 하고 나온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서비스에 꼭 이모션에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줬으니까 아이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 뭐 사실 몇 군데에 걸쳐서 포함이 되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최근에 경험한 최고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거죠. 머리 자르는 기술이야 다 비슷비슷하죠. 그분들은 이제 기술자잖아요. 제가 뭐 자를 줄 알면 집에서 자르겠죠. 근데 비슷비슷하지만 굳이 제가 차를 몰고 거기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 기억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작성은 이제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또는 길게 작성하는 거 별로고 지금까지 평소에 해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셔가지고 그 토론방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돌아가네요. 네, 작성하시면 되고 그렇고 21세기 고객의 니즈 이런데 이제 고객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원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고객들은 그냥 상품만 구입하기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맞춰서 어떤 뭔가를 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7개나 되어져 있는데 아주 많은 그쵸? 니즈가 있고 아주 많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코쿠닝 트렌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누에 아시죠? 누에고치가 어떻게 보면 보호막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호막 안에 있는 것처럼 누에고치처럼 보호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안에서 숨어 있으려고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있으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위험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외부의 그런 현실 있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포근한 가정 같은 환경 속으로 이제 뭔가 파고들려고 하는 트렌드. 이거를 코쿠닝 트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팬데믹 상황이 좀 코쿠밍 트렌드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는 막 일하거나 뭐 각자 사회활동하느라고 막 바빠가지고 막 가족끼리 보낼 시간도 없다. 뭐 주 6일째였어요. 제가 맨 처음에 사회생활할 때는. 근데 지금은 거의 주 5일째잖아요. 일반 기업들은. 근데 주 5일째도 사람들이 모자라서 가족하고 보내고 싶어요. 여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주 4일째로 바꿔주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온 거예요. 팬데믹이 와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해. 해외도 못 나가. 집에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예상치 못하게 막 외쳤어. 가족하고 지내고 싶다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채로 이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가족하고 너무 이렇게 지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은 뭐 나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밖에 나가면은 진짜 괜히 막 코로나 걸릴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가정 같은 환경, 그러니까 가정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TV를 보게 되면 뭐 옛날에도 뭐 집 소개하고 이런 그 TV 프로그램들 많았었지만 요즘 유독 집안에서 뭔가 TV를 보면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고 집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집이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뭐 어느 지역에 뭐 물론 지금도 그렇죠.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아파트 이런 개념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뭔가 다른 형식의 주거 형태를 뭔가 살고 싶어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환상을 갖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니즈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주 많은 진짜 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게 이제 코크닝 트렌드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유유상종 트렌드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관이라든가 신념이 같거나 관심사가 일치하면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뭔가 안락하거나 든든함을 좀 느끼고 싶어하는 뭐 이런 트렌드가 유유상종 트렌드고 환상모험 트렌드라고 하서 있네요. 환상모험 트렌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심심한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나고 탈출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는 이제 큰 위험이 없는 모험을 통해서 뭔가 흥분과 자극을 찾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내가 되게 뭔가 익사이팅한 거를 되게 원해. 익사이팅한 걸. 근데 걱정이 많은 거야. 익사이팅한 걸 원하면서도 걱정이 되게 많아. 그 걱정이 많게 된 거는 원래 익사이팅한 걸 좋아해서 그런 걸 막 경험하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그런 익사이팅한 뭐 레포츠나 이런 걸 막 즐기다가 내가 크게 다친 거야. 근데 사람이 뭐 어디 기질이 어디 가요? 근데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내가 그거를 하려고만 생각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신체가 움직이질 않아.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고 하면은 뭔가 VR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만큼의 흥분과 자극은 아니겠지만 그거에 좀 준하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환상모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항적인 쾌락 트렌드 같은 경우는 뭔가 뭐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런 게 너무 사실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 좀 지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것도 좋다 그러고 저것도 좋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반항적인 사람들은 규칙하고
뭔가 규제를 무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자기 멋대로 좀 살고 뭔가 좀 금단의 열매를 좀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원래 룰대로 좀 안 하고 조금 변형을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반항적 쾌락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사치 트렌드 귀엽죠? 작은 사치 트렌드래요. 네, 바쁘고 우선 스트레스에 짓눌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쉬운 만족감을 뭔가 얻기 위해서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사치를 누림으로써 자기 보상을 하죠. 뭐 이런 경험은 저는 있어요. 작은 사치 트렌드. 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디 가냐면 다이소 갑니다. 네, 다이소 가서 쇼핑을 해요. 다이소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뭐 드리는데 5천 원이 넘는 물건이 없어요. 다이소는. 그래서 그냥 정말 유행어처럼도 막 얘기를 했었어요. 막 친구들하고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막 무슨 얘기하면 아 오늘 스트레스 받는데 다이소 가서 쇼핑 한번 하자고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작은 사치 트렌드 같은 거죠. 괜히 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는 막 편집숍 이런 데 가서는 내가 사치를 부릴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가격을 완벽하게 아는 곳에서 진짜 마음껏 골라보는 거죠. 네, 마음껏 골라보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사치 트렌드,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하는 뭐 제 행위가 작은 사치 트렌드 같은 거고 생각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있으시고 마음의 안식처 트렌드. 사람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좀 불안해하죠. 그래서 정신적인 이제 자기의 이제 뿌리로 내려가게 돼서 과거에 뭔가 안락하고 소중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위안을 줬던 거,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생각해가지고 미래의 마음의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옛날 생각하잖아요. 그쵸? 옛날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가끔 과거의 친구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언제 그때 좋았었지. 그때 돌아가고 싶지 않냐? 돌아갈 수 없다는 거 다들 알아요. 다들 알지만 그런 얘기하면서 그냥 재밌는 거야. 그리고 그때만큼 뭔가 행복한 거지. 물론 이제 저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당연히 있지만 사실 좋았던 기억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나이가 당연히 굉장히 뭐 훨씬 많지만 제 능력과 제 나이 범위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운이 따라줬던 부분들이 많은데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들을 다 함께 다시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일부러라도 안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현재는 진짜 진심으로도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마음의 안식처 트렌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성 찾기 트렌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좀 소외감, 모두가 다 정보화 시대를 즐길 것 같지만 소외감 느낀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내 개성에 맞춘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거의 예가가 뭐냐면 사실 막 한때 지금은 사실 카메라가 좀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옛날에 붐 한참 일 때 치고는 왜냐면은 지금 휴대폰이 뭐 컴퓨터고 태블릿이고 카메라잖아요. 웬만한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죠. 그리고 뭐 간편하고. 그런데 사실 이게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발전의 끝까지 오고 지금 어떻게 보면 IT의 그 문화를 우리가 그 휴대폰으로서 향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약간 뭐 고전적인 카메라를 찾아가지고 그걸 모으거나 그런 취미를 가짐으로써 그쵸? 나만의 개성을 찾고 그쵸? 내가 여기에 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좋아했었던 부분을 다시 찾아가지고 뭔가 그거를 좀 향유하려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개성찾기 트렌드라고 보면 되고 여성적 사고 트렌드 이거는 이제 여자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비즈니스에 뭔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뭔가 뭐 마케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뭐 아니면은 이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여성적인 생각을 좀 해보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사실 그 여자다 남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교수자로서는 올바른 뭐 그런 지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여성 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스스로가 좀 불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저는 여성과 남성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유니섹스적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성도 남성처럼 뭐 그렇고, 남성도 여성처럼 그렇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인데, 저는 꼭 그런 말 자체가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는 여자 자체로 여성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함이 중요하고, 그 고유함이 아름답고, 그리고 남자도 남성성이라는 게 남자만 가질 수 있는 남성 고유의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니크하고 특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진다라는 것 자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강의를 할 때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 과목은 뭐 예민하고 민감한 과목이니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면 여성성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 남자라면 남성성이 부각이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남자와 여자와 평등한 것이 능력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규모적인 부분이 같아야만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그 각자의 성이 각자의 고유의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위치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윤리 선생은 그렇습니다. 윤리 선생은 원래 이렇습니다.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곤 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성적 사고 트렌드는 여성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자체를 뭔가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남성이고 남성성이 많지만 여성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자. 이 부분에는 좀 적용을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누군가도 너 남자인데 왜 여자처럼 그렇게 해? 이게 아닌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처럼 그렇게 해가 아니라 남자이지만 여성적인 사고라든가 여성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번 그렇게 행동을 해보는 거지 본질 자체가 바뀌진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여성과 남성이 같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고 자체에 대한 트렌드라는 부분이고요. 남성 해방 트렌드, 남성들이 뭐 전통적인 역할을 거부하고 새로 얻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산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구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둘이 합쳐지는 게 싫다라고 했지만 남성 해방이라는 말 자체는 좀 약간 그래요. 왜 굳이 뭐 해방돼야 되나요? 네. 그냥 다른 성을 경험한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좀 보고 싶고 꼭 남성이 해방된다라는 개념은 좀 약간 유니섹스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싫고 남성은 남성 그 자체로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방이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성을 탐험할 기회가 있는 것은 너무나 좋으나 꼭 해방될 필요까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99가지 생활 트렌드.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바쁘잖아요, 사실. 요즘은 좀 옛날보다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바빠지는 생활 속에서 시간의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 삶만 살지 않잖아요. 1인 다역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행복 변신 트렌드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에 많이 지쳤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지치다 보니까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지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박하게, 그렇죠? 약간 소확행, 예, 소확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소한 행복. 그래서 그게 이제 행복 찾기 변신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 건강 장수. 여러분들은 아직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자기의 뭐 인생에 뭐 어떤 쇼크가 있었다면 느낄 수 있겠지만 어리면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리진 않지만 젊잖아요. 젊지만 제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제가 나이를 먹은 것만큼 주변 사람들 나이를 먹죠. 그리고 제가 상대적으로 어렸던 그 시절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지금 주변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건강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다 보니까 단지 이제 장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만약에 살게 된다면 내가 삶의 질에 대해서 좀 높이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하는 트렌드가 바로 건강 장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 젊어지기 트렌드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어린 시절을 좀 그리워하죠. 그래서 뭔가 성인이 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생활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열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뭔가 젊음을 뭔가 자꾸 향유하려고 하고 젊어지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젊어지게 트렌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뭐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니까
남자보다는 뭐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 젊어지기 위해서 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저도 한때는 20대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많이 해서 상담도 많이 가보고 피부과도 가서 피부 관리도 좀 받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 30대인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젊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젊고 꼭 그렇게 의료기관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사용하고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젊어지게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20년 전, 30년 전 미디어 보게 되면 현재 내 나이인 사람들이 만약에 미디어에 나와요. 내가 만약에 30세야. 그럼 30세인 사람이 미디어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 꼭 옛날 화면이어서가 아니라 되게 늙었어요. 웃긴 얘기긴 하지만. 근데 똑같은 나이인데 지금인 사람은 되게 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동안이에요. 그게 내가 꼭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 없어도 어쨌든 지금 사회가 굉장히 젊어졌어요. 젊어져서 전체적으로 외부 환경 자체가 젊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의료적인 뭐 처치를 받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좀 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젊어지기 트렌드에 포함이 되고 약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개인의 그런 노력들 젊어지기 위해서 막 진짜 어디 간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젊어지기 트렌드고 저는 가끔씩 정말 진짜 사견인데 뭐, 멋지게 보이고 외적으로 진짜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다 특성이잖아요. 특성인데 가끔씩 그런 건 있더라고요. 20대, 30대 때는 조금 동안이고 이러면은 좀 괜찮아. 막 얼굴 막 피부도 반짝반짝 빛도 나고 막 주름도 없고 그쵸. 몸매도 막 완벽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정 나이가 지났는데 너무 자기 나이에 비해서 지나치게 어려 보이는 사람이나 뭐 옷을 그렇게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외모 시술을 한다든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꼭 피부가 팽팽해지고 뭔가 옷을 젊게 입어도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정말 보수적이라는 걸 계속 전제에 깔면서 말씀드리지만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만족이면은 괜찮은데 젊어졌다라고 착각을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꼭 내가 10살, 20살 더 꼭 어리게 살아야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언제 내 나이를 진짜 사나요? 그쵸? 50대가 됐는데도 막 30대처럼 살고 60대가 됐는데도 막 20대처럼 살고 그럼 내 60대는 누가 살아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부는 내가 막 타고난 것 자체가 너무 동안이고 내 행동 자체가 너무 어려서 그렇다면 그 사람의 60대, 그 사람의 70대, 그 사람의 80대는 그냥 그 사람 본질의 그것이지만 왜 과도하게 너무 노력해서 내게 아닌 삶을 사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저는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욕심이 들 때마다 제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라는 거를 자꾸 머릿속에 넣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젊어지기 트렌드가 그런 거고 소비자 감시 트렌드 시장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분노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 이제 소비자 그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이렇게 PD들이 가가지고 막 파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비자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런 막 소비자 고발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과한 감시가 있으면 좀 문제가 되지만 적절한 감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그런 시장의 질이 올라가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감시 트렌드고요. 우상 파괴. 우상 파괴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오랜 세월 인정받고 있던 뭐 기업이라든가 뭐 정부라든가 유명인사라든가 뭐 이제 기념비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상대를 좀 회의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까지는 너무나 괜찮았었는데 어떤 한 가지의 뭔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 전면 부정하게 되는 요즘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유명해진 어떤 한 그 분이 아직 뭐 계속 뭐 얘기 중이 그러니까 계속 사건 중이어가지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되게 핫해졌어요. 모두의 우선은 아니지만 뭔가 되게 핫해졌고 당연히 이력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을 누군가가 막 공격하기 시작하고 사실 여부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막 실망해서 뒤돌고 그쵸 회의적으로 되고 그러니까는 어제까진 팬이었는데 그런 내가 너무 실망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회의적으로 돼버리니까 그 사람을 갑자기 더 이제 공격하게 되는, 어제까지는 마군이었는데 갑자기 적군이 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우상 파괴 트렌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OS 트렌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가끔씩 뭐 우리가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다큐멘터리에서도 볼 수 있지만, 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약간 사회적인 양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막 올라올 때 있어요. 옛날에 그 시리즈 중에, 요즘에는 그 시리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북극의 눈물 막 이 시리즈가 있었어요. MBC에서 했었던. 그때 당시에 막 그 시리즈가 막 터지게 되면서, 그때 당시 트렌드가 약간 SOS 트렌드였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위기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잘 팔릴 때, 그래서 그게 좀 SOS 트렌드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공포의 기류.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갑자기 막 다 걱정이 되는 거야. 뭐 방금 말씀드렸었던 뭐 대기, 아니 그러니까 뭐 지구의 운명도 뭐 걱정이 되는데, 이 식품은 이래서 막 문제가 될 것 같고, 막 아기는 어린이집에 보내면은 잘못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갑자기 공포가 막 이렇게 만연해지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들이 생길 때 됐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포의 기류 트렌드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21세기 고객은 그냥 어떤 한 제품만 사용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걸 복합적으로 받고 싶어 하고, 또 그 안에서도 아주 많은 자기만의 트렌드를 가지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형적으로 좀 나열한 거고요. 지금 뭐 한 17가지 정도로 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죠. 더 많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이 화면만 한 20분 말씀드렸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20분에 걸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떤 트렌드에 속한 고객인지 하나 골라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토론방에다가 2번으로, 네,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쓰시고 2번 쓰셔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트렌드에 속한 고객이다, 어떤 부분들이 그렇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하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제가 공지사항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남겼는데,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잘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지사항을 만약에 미처 보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해도 어쨌든 아마 수업이 들어가서 내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뭐지? 라고 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막 이 클래스를 막 뒤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을 하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클래스는 3일 동안 오픈이 될 거고, 유튜브는 5일 동안 댓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면 되고, 그쵸? 다시면 되고,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3일, 그쵸? 원래 그 수업 오픈되는 날까지만 해가지고 오픈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될지는 공지사항에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공지사항이 그냥 첫 화면에서 오픈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공지사항을 누르셔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날짜를 좀 확인하시면 조금 더 완벽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확인해주세요. 고맙습니다.